문재인 정부 대북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되면서 여야 공방이 거셉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뢰 자산을 꺾어버려 안타깝다라며 우려의 뜻을 드러냈는데요. 여당은 책임 회피를 위한 과잉 반응이라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취임한 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원영섭 전 국민의힘 윤리부위원장, 권중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문재인 전 대통령,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후에 다시 한번 입장을 냈습니다. 페이스북에 이번에는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서훈 실장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모든 대북 협상에 참여한 최고의 북한 전문가이자 전략가 협상가다.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외교나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자, 먼저 문재인 전 대통령 이렇게 직접 입장 표명을 재차하고 있는 이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서훈 실장은 3년 동안은 국정원의 원장을 했고요. 예. 그리고 2년 동안 안보실장의 실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대북 문제를 문재인 정권 내내 5년 동안 주체적으로 관할했던 핵심 인물입니다. 그렇죠. 이런 핵심 인물이 이제 구속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어찌 보면 문재인 대통령 바로 직전 단계까지 구속 영장이 실제로 발부가 됐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문재인 전 대통령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마지막 방어막이 날아간 상태에서는 결국 그 칼이 자기 목까지 들어올 수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어떤 그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계속 이제 그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메시지가 네.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이제 본인의 입장에 대한 어찌 보면 변호를 하고 싶은 마음이 큰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신뢰 자산이라고 하고 하지만 결국 이제 구속영장이라는 건 범죄가 소명된 거지 않습니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서 월북 몰이로 은폐했다라는 그런 어찌 보면 범죄 사실이 일응 소명이 됐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반성해야 될 부분이지 이렇게 네. 변호하고 계실 사항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사실 구속이 됐다고 해서 유무죄를 결정할 사안은 아니지만 어쨌든 구속영장 발부 요인 중에 하나가 범죄 상당성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저런 입장 표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전직 대통령이 사실은 그 정부를 운영하면서 했던 해석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 입장을 내야 된다는 것 자체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건 이제 정부가 바뀌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인데 그것이 될 때마다 전 정부의 대통령이 입장을 해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전체 정치의 불행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내용을 보면 이번에 구속됐던 사유 중에 하나가 서훈 전 실장이 이제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이 증거인멸의 우려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어떻게 증거인멸에 대한 근거가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서훈 전 실장은 지금 현직에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없앤다거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을 했다는 게 저는 좀 납득이 안 되고요.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과 관련된 것은 정보가 많이 제약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한 판단이 100% 확실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때그때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그 판단이 지금 당장 틀렸다는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적으로 지금 처벌하려고 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야당 인사들이 언급한 대로 지금 정부도 어떤 안보와 관련된 해석을 해야 될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전문가가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입장을 내야 될 텐데 그런 행위 자체가 전체적으로 위축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되려 이것은 정치 전체를 되게 위축시키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지적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임을 회피한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보고받고 그 입장을 동의한 것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라면 되려 반대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보고받은 바 없다고 했을 텐데 되려 그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받은 바 있다라고 말한 것이니까 이것은 책임 회피랑은 전혀 다른 사안 같습니다. 예, 이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여야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냈는데요.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양당 대변인의 발언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서훈 전 실장을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이라고 치켜세우며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안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가 나서 자료를 조작, 은폐해 월북몰이로 규정한 것입니다. 서훈 전 실장을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이라고 치켜세우며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안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가 나서 자료를 조작, 은폐해 월북몰이로 규정한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 요청드립니다. 제발 도는 넘지 말아 주십시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안타까운 일이라고 입장을 밝힌 것은 한 개인에 대한 걱정 때문만은 아닙니다. 최고의 안보 전문가입니다. 또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 탁월한 협상가로 국가가 보호해야 할 자산입니다. 그런데 검찰의 보복 수사로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예, 양당 대변인들의 입장 들었습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앞서 말한 문 전 대통령의 입장과 좀 일맥상통하는 그런 입장을 내놨고요. 박정화 국민의힘 대변인은 도를 넘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말했던 것을 좀 인용하는 듯한 표현인데 여야의 입장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그 서훈 실장을 걱정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서훈 실장 다음에 수사가 들어올 자기 자신을 걱정해서 그 말씀을 한 거고요. 그리고 뭐 대단한 협상관이 자산관이 뭐 지금 이런 표현을 썼는데 문재인 정부 하에서 대북 관련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미상의 발사체, 불상의 발사체 그런 탄도미사일이라고 지칭도 못하면서 온갖 미사일들을 뭐 제대로 설명도 못하는 그런 상황, 연락소 폭파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대가리라고 하나요? 그런 이제 엉뚱한 말도 안 되는 험악한 이야기를 북한으로부터 듣고 물론 이제 북미 정상회담은 했지만 그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거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을 통한 역대 최고 수위의 대북 제재를 해 나갔습니다. 그 네. 대북 제재를 하는 과정에서 출구가 필요했던 거고 북한은 그리고 그 출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건데 그러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 진전이 있었느냐? 그것도 아무 진전이 없었어요. 예. 그러면 뭘 협상하고 뭘 지금 결과로서 이뤄냈는지 그러면서 이 서훈 실장을 자화자찬한다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본인을 보호하려고 말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검찰에서는 최윗선을 서훈 전 안보실장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없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굳이 내가 최고 책임자였다라고 언급을 하는 게 과연 그 이야기에서의 근거가 될까 이런 의문은 좀 생기거든요. 지금 이제 현장에서의 보고가 네. 대통령까지 가고 그 대통령이 이제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이 사안의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보고가 올라오고 보고받은 사람이 다시 보고하고 그 보고받은 사람이 다시 보고하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보고가 간 다음에 대통령께 어떻게 보고됐느냐 그 문제가 특정이 돼서 그리고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지까지가 다 밝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사가 쭉 현장부터 해경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해경부터 계속 올라오고 이제 서훈 전 실장이 안보실장이 이제 보고를 받았고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 어떻게 보고를 했느냐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 보고를 한 사람이 서훈 실장이기 때문에 그 보고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른 그 내용에 따라 가지고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임 여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검찰은 최고 책임자 서훈 안보실장으로 봤지만
결론적으로는 더 그 윗선의 최고 책임까지도 물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에 앞서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 혹시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만약에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고 하면 보고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게 더 적합하지 않습니까? 아예 그런 보고를 받지 않았다. 서훈 실장이 알아서 결정한 것이다라고 하는 게 더 낫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본인이 본인의 입으로 내가 보고받은 게 맞고 그 어떤 판단에 대해서 동의한 게 맞다. 당시에 보고받았던 내용들을 종합할 때 그것이 타당하다고 지금도 생각한다라고 말한 거지 않습니까? 이건 책임 회피가 아니라 책임지겠다는 입장이죠. 그리고 계속 이제 다시 나오게 되는 것은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통해서 전 정부가 잘못한 일을 지적하는 건 저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당시에도 이런 월북 추정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군이 가지고 있었던 SI 정보에 근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한기호 국민의힘 국방위 간사가 함께 보고 내가 봐도 이것은 월북 추정의 판단이 맞다. 자세한 것은 더 말하기 어렵지만 동의가 됐다. 라고 한 바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달라진 바가 없이 지금 계속 월북이라고 아주 무리하게 추정했다라고 검찰이 말하고 있고 피상해시를 공표하고 있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자체가 도대체 누구한테 이익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을 짚으면 되는 것인데 저는 과도하게 정치화하면서 이 사안을 가지고 전 정부를 탓하면서 되려 현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잘 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되려 우려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 예산안 협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시한은 지난주였는데 기한을 넘었고 다시 협상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이 법정 기한을 넘긴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도 쟁점에 대해서는 이견을 갖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야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 보도록 하죠. 저희가 예산이 처리되질 못해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도 최대한 법정 기일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우리 정부의 필수적인 그 기능을 담당하는 검찰, 경찰, 감사원의 운영비의 전액 삭감 또는 대폭 삭감 주장이 있어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예전에 없는 예산이 아니라 예전에 늘 편성되어 오던 예산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예산안인 639조를 국회에서 국민의 예산으로 환골탈퇴시키겠다는 생각으로 예산안 협의에 임할 것입니다. 간을 내어달라면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쓸개까지 내어달라고 하면 협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예, 여야 입장 듣고 오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기는 했지만 자세한 얘기를 좀 하다 보면 서로 좀 니탁 공방을 주고받는 듯한 그런 모습도 있고요. 2+2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상에 나선다라고 하고 9일까지 예산안 처리 마무리하겠다는 게 지금 여야의 구상인데 현실적으로 아직 조정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 예산안은 한 번도 부드럽게 처리된 예가 없습니다, 역대. 오히려 그나마 그 중에 가장 부드럽게 처리된 예는 가장 확대 예산이 편성됐을 때입니다. 확대 예산이 편성되면 이제 각 국회의원들이나 이렇게 각 이해관계인에게 내려갈 예산이 많아지니까 그때는 정말 그나마 부드럽게 처리가 됐는데 그런데 현재 윤석열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예산안은 역대 최대의 긴축 예산입니다. 그렇죠. 이 긴축 예산이 부드럽게 처리될 가능성은 저는 극히 희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른 문제들이 계속 구실로서 명분으로서 끼어 들어오지만 결국에는 굉장히 그 예산안이 부드럽게 처리되기는 어렵고 아마 역대 가장 힘들게 처리될 예산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도 도입이 되면서 가급적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말자고 했었던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1회독도 마치지 못한 그런 경우도 좀 많은 상황이어서요.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일단은 그 정기국회 내에서는 통과되지 않을까 기대해요. 왜냐하면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로는 다 그래도 정기국회 내에서는 통과되었고 법정 기한을 지켰던 건 2015년이라 2021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 예외적으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 같다고 보긴 어렵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고 뭐 정책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지금 정부가 5조 7천억 삭감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증액해달라고 하고 있고 아니면 이제 지역화폐 관련한 예산 이런 것들이 네. 정책적으로 지금 갈등이 있고 그리고 좀 정치적인 내용으로는 예를 들면 경찰국을 이번에 신설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정부조직법 개편 없이 시행령으로 신설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 되려 국회 입장에서는 책임을 방기하는 거다라고 민주당은 맞서고 있고 예. 국민의힘은 그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꽤 많이 좁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안에 통과 어느 정도 합의를 갖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되려 이 예산안을 통과하는 논의 중에 여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올리면 예산안 통과가 어려워질 것 같다고 되려 협박을 하고 있어요. 해임안이 아니라 이제 탄핵 탄핵. 소추안이죠. 그렇죠. 같은 맥락이라고 봤을 때는 그런데 예. 근데 저는 마치 이건 야당이 해야 될 태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될 주체는 정부이자 여당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통과시켜야 될 주체가 되려 야당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 이거 안 해주면 우리 예산안 통과 안 시켜줄 거야 라고.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예산안의 책임 주체가 도대체 누구인가가 헷갈릴 만큼 여당이 자기네 책임을 어떤 방기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예, 주말 사이에 나온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신 겁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안을 민주당이 내고 해임 건의안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인 걸로 알고 있다. 탄핵안이 나온다면 예산안 타협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입장이 나온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시는 건데 어떻습니까? 이 발언 실제로 그 탄핵 소추안에 대한 논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나오는 겁니까? 어떤 들리는 얘기 있으신지요? 이게 그 예산안을 짜는 거는 여당과 야당의 대치 국면도 있지만 여당 내부와 야당 내부의 국회의원들끼리의 힘싸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차방정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힘센 의원, 뭐 다선 의원은 뭐 예산안을 지역구로 더 가져가겠다. 아니면 또 초선 의원, 뭐 비례 의원들은 뭐 자기 이익 단체나 아니면 자기 지역구에 어떻게든 그걸 또 더 가져오려는 그런 내부적인 그 투쟁이 또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발의하지 않고는 그 이 예산안이 제대로 처리되는 그 내용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주호영 원내의 저 인터뷰는 그게 뭐냐? 이 예산안을 잘 처리할 거면 민주당의 어떤 예산을 발의하는 사람의 요구 사항을 그러니까 우리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이 들어줄 수 있는데, 근데 뭐 탄핵 소추나 이런 거 격가지를 껴들여 가지고 예산안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증액하거나 하는 그런 요구를 한다면 그거는 들어줄 수가 없다라는 게 정확한 워딩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치 이제 예산안을 여당이 책임져야 되는데 왜 지금 그 주호영 원내가 탄핵소추 발의하면 예산안 협의 안 해줄 거야라고 이게 얼핏 보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맞아요. 네. 근데 그 얼핏 보면 앞뒤가 안 맞지만 내용을 조금 알고 들어가면 이거는 정확한 이야기를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번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 측이 원하는 요소들을 어느 정도 반영시키고자 할 텐데 해임 건의안이나 탄핵 소추안을 이번에 등장시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해야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저는 만약에 그렇게 되려고 하면 예. 민주당이 이렇게 말했어야 되죠. 탄핵 소추안 혹은 아니면 해임 건의안을 올릴 건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제대로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 예산안 처리 안 해주겠다라고 말했다면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한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민주당이 그렇게 했습니까? 민주당이 지금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나 탄핵 소추안과 예산안을 전혀 연결시키지 않고 있어요. 되려 해임 건의안은 유가족분들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도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국조가 열리는 것을 예산안 처리와 연결시키는 것이 이 참사 사건을 정치화하는 것이다라고 유가족은 반발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그냥 국조 받으려면 그냥 받을 수 없고 예산안 협의해주면 우리가 받을게 라고 해서 민주당이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준 것입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어쨌건 유가족분들이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우리가 만나지 못하게 막았던 주체로서 정부가 있다라고까지 말하는 상황. 그리고 이태원 참사 수습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얼마나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요구는 민주당의 요구가 아니라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근데 그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되려 정부 여당이 너희가 그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면 예산안을 안 받겠다. 되려 정부 여당은 문지방이 닳도록 야당의 원내대표를 찾아가서 제발 예산안 좀 통과시켜달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정부 꾸렸는데 좀 해볼 수 있게 하자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되게 되려 이게 뭔가 위치가 뒤바뀌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민주당 상황을 보면 사실 해임 건의안을 발의한다라고 추진을 했다가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하는 이야기를 보면 해임 건의안을 취소하고 탄핵소추안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실제로 탄핵소추안으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 혹시 들리는 소리 있으셨는지요? 원래 이제 지난주에 해임 건의안을 보고하고 의결되면 거기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보고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국회의장께서 좀 둘이 협의해라 라고 해서 일단 그렇죠. 해임 건의안 자체를 보고하지 못했고 그래서 의결할 어떤 기회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쨌건 지금 유가족 입장에서는 이 사안을 계속 이상민 장관을 그냥 살려놓고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은 아무런 책임도 아닌 것처럼 지금 여겨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그대로 둔 채로 국조가 진행된다 이런 것 자체를 다 답답해하고 계십니다. 네네. 그날도 국회에 와서 무릎까지 꿇으시면서 도대체 책임자가 누구냐, 책임자를 책임지게 하고 국조를 통해서 정말로 진상규명해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서 만약에 이제 다시 정기국회가 이번에 8월 8일, 9일 지나고 나면 다시 기회가 없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탄핵소추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아직 결론까지 낸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지금 국조, 예산안, 이상민 장관 거취 등 여야의 충돌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고 이번에 예산안 좀 보면 지금 여권에서는 준예산 얘기도 나옵니다. 아예 그냥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편성하는 준예산 가능성도 나오는데 그렇게 좀 진행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 준예산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리고 여권 전체가 이 역대 최고의 긴축 예산을 부드럽게 처리할 가능성은 낮다라는 생각으로 플랜 B를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되고 아마 그 경제팀, 그 여권의 경제팀이라는 게 뭐 기재부 출신의 뭐 대통령실에도 있고 뭐 국회에도 있고 아니면 뭐 그 관에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모두 다 힘을 합쳐가지고 이 예산안을 처리하는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 전에 뭐 이랬던 많은 것들 뭐 윤석열 정부가 새로 들어오고 했던 것 중에는 뭐랄까 이게 공이라고 할까 어떤 전쟁터라고 할까 그런 게 사실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가 있는 라운드 그 경제팀 기재부 출신의 어떤 기재부 팀이 할 수 있는 성공과 실패의 라운드가 이번에 펼쳐진 겁니다. 여기서 예산안을 준예산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 지을 수 있다면 그거는 그 경제팀의 공이 될 거고요. 그게 아니라 준예산까지 간다 그러면 경제팀의 실패는 될 거지만 어쨌든 준예산을 각오하고 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마음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예, 이상민 행안부 장관 거취와 관련된 논쟁 이외에도 방송법, 노란봉투법, 국회에서 서로 발목이 잡히는 사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어떤 합의점을 도출해낼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이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로 취임한 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통상 당 대표가 취임 100일이 되면 기자 간담회나 회견이나 어떤 입장을 밝히기 마련인데 오늘은 이런 공식적인 입장 없이 지나갈 것 같습니다. SNS나 일부 어떤 회의석상에서의 뭐 메시지 정도로 마무리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어떤 메시지를 낸다면 어떤 내용이 담길 걸로 보시고 혹은 담겨야 한다라고 보십니까? 제가 섣불리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 취임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반사이익의 정치를 좀 넘어서서 어떤 선의 경쟁을 하는 정치를 만들고자 한다. 나 역시도 반사이익의 정치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나서 민생 중심의 정치를 하겠다라고 했죠. 근데 이제 뭐 국민들도 느끼시겠지만
그런 행보가 두드러지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보를 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법 리스크에 묻혀서 되려 다른 것들이 더 부각되어 왔던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어쨌건 대선을 패배하고 당을 이끄는 처지였기 때문에 어려운 길이라고 하는 건 예측되었지만 역시나 좀 어려운 길을 걸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초심의 이야기를 다시 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앞으로도 근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여전히 검찰이 아주 공평무사하게 이 어떤 사안을 다루고 있다라고 여겨지기보다는 편파적이거나 과잉해서 수사하고 있다는 어떤 국민들의 인식이 있을 만큼 좀 야당 입장에서는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 같은 어떤 흐름이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난 100일을 한 줄 평으로 짧게 평가해 주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노력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던 약점을 극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력했지만 약점을 다 극복하지는 못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 줄 평해 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글쎄 뭐 진실 앞에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진실 앞에 그동안은 겸손하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네요. 그럼 그렇습니다.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지 않는 것 역시도 이런 사법 리스크를 의식한 행보라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질문이라고 들어올 만한 질문들이 전부 다 이 대장동 관련한 질문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게 본인 입장으로서도 곤혹스러울 겁니다. 그래 곤혹스럽다는 건 이제 그 정진상, 유동규, 김용 이런 사람들의 어떤 발언들, 암흑의 발언들, 김만배 발언들 전부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다 물어볼 텐데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 진실이 드러날 것이고 그 앞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민주당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100일이 됐고 사법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이런 상황에서 뭐 박영선 전 장관은 분당 가능성도 언급을 했고 어쨌든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원께서도 그런 목소리들에 좀 귀 기울여서 어떤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아서요.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여쭤볼게요. 일단 뭐 지금 단계에서 분당 이야기는 저는 좀 빠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 돈을 받았다라고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나오면 그러니까 명확해지면 거기에 대해서는 좀 그런 분당 논의가 더 커질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고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는 좀 더 설득력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박영선 장관께서 이야기하셨던 게 고양이 탈을 쓴 호랑이 그리고 예. 그에 반대되는 게 기백 넘치는 호랑이입니다. 근데 이것이 분당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긴 했지만 이 원본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사실 명분을 쫓아가는 정치에 대한 그리움 같은 거예요. 그 글에서도 기백 넘치는 호랑이라고 비유됐던 게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가지고 있었던 김근태,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이 지금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설사 어떤 실익이 없다 손 치더라도 가치를 지향해 나갔던 민주당의 어떤 명분 있는 모습을 지금 찾기가 매우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그것을 되찾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을 되찾고자 하는 민주당의 구성원들이 더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아직 분당 이야기는 좀 이르다는 생각입니다. 예, 일각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유감 표명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는 이야기가 당내에서도 나오잖아요. 그 필요성도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유감 표명의 내용은 뇌물 관련한 사안이 자신들의 측근에게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아마 고민하고 있으시지 않을까. 근데 이게 예를 들면 검찰이 아주 공평무사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전제가 있다고 하면 그런 유감 표명도 크게 어렵지 않을 텐데 예를 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대장동과 관련해서도 뭐 화천대유 6호 예. 천화동인 6호를 실소유주하고 있는 분에 대한 수사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엮여져 있어서 곽상도 아마-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징역 15년 검찰이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잘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근데 대장동 사건이 워낙 넓게 펼쳐져 있는 부분이라서 그와 관련된 수사가 좀 더 진행되는 것이 있으면 아마 민주당의 입장 표명하기가 더 좋았을 텐데 지금은 좀 과잉 혹은 편파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는 기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예를 들면 유감 표명하는 것을 좀 주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영서 부위원장께는
국민의힘 상황에 대한 질문 좀 드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인사들과 만찬 회동을 하나 둘씩 갖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 지도부 회동 이후에 주호영 원내대표 따로도 독대를 했는데 이번에 또 김기현 전 원내대표를 만났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면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따로 만나는 속내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당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그렇게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게 벌써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지가 반년이 다 돼가는데 발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거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하셨던 분이 아니니까 그 정치판에 자기가 오랫동안 이제 신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잘 없어요. 첫째는 그 부분이고, 둘째는 이제 그분 뭐 검찰 출신인데 검찰 출신들이 이제 뭐 그 대통령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는 하지만 네. 그분들조차도 이제 그 여의도나 그런 정당과 관련해 가지고 긴밀한 협의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대부분은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실패해서 오는 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직접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정당 관계자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큰 틀의 방향성은 이런 거다라는 거를 논의하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그러면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더 농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걸 뭐 방향성을 잡을 때 정당이 실패하는 가능성이 적고, 지금은 대통령의 뜻이 진짜 이건가? 이거를 어떤 그 전에 뭐 다양한 라인으로 체킹을 해야 되는데 그 체킹을 하다 보면 직접 대면하지 않고 그 정보를 얻게 되면 그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으로부터 정보가 오염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제 해소를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만찬 직접 대면 정치를 강화시킨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사실 대통령이기 때문에 정치적 좀 중립을 지켜야 하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고, 하지만 원 변호사께서는 그것보단 소통이 일단 먼저 우선시 돼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도부들 그리고 인원들을 좀 만나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당정청이라는 게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지는 주체로서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뭐 정치적인 중립이, 그 정치적인 중립도 결국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한 중립이지, 하는 일마다 엇박이 나고 삐그덕거리고 그런 중립이라면 그건 글쎄요, 국가나 국민을 위한 중립이 아닙니다. 당정청의 커뮤니케이션의 강도는 조금 더 올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낮아요. 예. 그러면 그 차원에서 전당대회 논의 관련된 부분도 대통령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세요? 전당대회는 대통령께서 어떤 관여의 방식을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예. 관여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뭐 드러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람을 부르고 네네. 만찬을 하고 밥을 먹고, 글쎄요, 뭐 이게 꼭 그런 전당대회 관여만을 위한 목적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한다. 아니다.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소통 차원이다. 여기에서 후자에 좀 더 힘을 실으셨습니다. 권지웅 전 비대위원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행보를 보면 사실 이준석 대표가 퇴출되는 과정이 되게 그 어떤 학습 효과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때만 해도 처음에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받았을 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것은 거리가 아니라 사고다. 그러니까 지금 임시적인 어떤 그 직무를 못하는 상태다, 이렇게 규정했었어요. 근데 대통령의 문자가 나온 다음에 뭔가 기류가 바뀌더니 정말로 이준석 대표를 완전히 쫓아내는 조치까지 이어졌죠. 근데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이제 권성동 전 원내대표나 아니면 장제원 의원이나를 통해서 나오는 전당대회 시기, 누가 좀 더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엄청 지배적으로 국민의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고, 이것은 국민의힘 자체를 망칠 뿐만 아니라 정치 전체를 망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입법 과제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당연히 여당이랑 협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는 조치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그런 보도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저는 좀
거리를 둬야 될 부분인데 그것을 거리두지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주말 내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또 나왔던 것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 정부의 무관용 방침을 계속 강조하고 주말 관계장관 회의에서도 관련된 내용을 말했는데 내일 민노총에서 총파업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강경한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그 국민의 어떤 시대적인 요구는 적어도 이제 노조공화국이 돼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이. 그런 시대적인 요구가 있는 거고, 뭐 파업하지 못하는 국민은 국민이 아닌 게 지금 이제 그 문재인 정부 5년간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대통령으로 선출을 한 겁니다. 그런 시대적인 사명을 깊이 이해하시고 더 이상 이제 그 정당하지 못한 불필요한 정치 파업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강한 기조, 그걸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대통령이 이렇게 좀 강한 발언을 내놓으니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좀 이 파업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계속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게 사안에 따라서 정말로 노조가 부적절한 주장을 한다고 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에 힘을 실어줄 국민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이번 사안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노조에 대한 비이성적 반감으로 움직인다는 인상을 너무 많이 주고 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하나는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정부가 책임의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업의 내용이 지난 6월 달에 원희룡 장관이 합의해 준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파업이에요. 그러니까 정부는 되려 이것을 풀어야 될 책임의 주체이고, 두 번째로는 어쨌건 경기가 어려우면서 노동자들도 경기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야 될 중재의 주체가 정부가 돼야 되는데 정부가 되려 나서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물을 요청하는 측과 화물기사 사이를 조정해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이어야 되는데 갑자기 화물기사와 정부가 갑자기 싸우는 주체가 돼서 싸우고 앉아 있는 겁니다. 저는 뭐 아주 이중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불과 최근에 올해 건축의 원가가 많이 올라서 시공사들이 파업을 하겠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정부는 시행사들을 압박하거나 좀 조정을 하자고 해서 공사비를 올려주는 조치를 했습니다. 근데 왜 이번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왜 화물기사는 노조라는 이유로 완전히 국민이 아닌 겁니까? 저는 되려 이제 정부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조에 대해서 좀 비이성적인 반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좀 내려놔야 국민들이 보기에도 적절한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까 싶고, 최근에 그 이제 지하철 노조와 관련해서 지하철 노조에서 요구한 이 구조조정 좀 줄여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서울시가 받았지 않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그걸 받으니까 파업이 멈춘 겁니다. 근데 왜 그런 조치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가? 저는 되려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영석 국민의힘 전 윤리위 부위원장,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